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은 10시간 정도 못 잔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준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요.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죠. 손가락도 누나.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거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되게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국가적이지.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근데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세요? 네. 의사시니까.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아니요. 어디 의대세요? 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습니다. S대? 네. 그러면 교수님도 고3 때 그 4당 오락 때문에 4시간만 주무셨어요? 이게 저도 그때는 이제 수면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돌이켜 보면 그래도 7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고3 때. 정말요? 많이 주무신 건데. 와, 7시간 주무시고 서울대 의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잘 자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 없이. 그런 얘기를 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잠을 안 잘 하고 뭐 이런 충분히 얘기를. 자면 집중력과 이런 게 좋아져요. 그럼 깨어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딱 펜을 놓고 우리는 공부를 잘 안 하고 자는 7시간을 잤고 공부를 하고 7시간을 주무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경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정부에 불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에서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어?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 더 이상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왜냐면 죽을 수가 아,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새도 자고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이거를 반씩 잘 수가 있어요.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이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번을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뒤로 돌아요. 아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 교대를 스타일. 해주겠죠. 아 교대를 하긴 하죠. 해요. 교대하겠지.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이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 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굴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라는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저녁형 인간이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시차가 바뀌어서 네. 그 나라는 아침이야. 그럼 적응하겠지. 거기로 이민 가서 살면은 완전 딱 적응하겠네요. 아니요, 거기 또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도. 진짜? 네. 왜요? 빛이 들어오면은 다시 맞춰요. 다시 맞춰요. 태양을 받아서 받치. 그럼 하게 돼요. 나시차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약간 그럴 필요 없는 거네요? 그냥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빛을 보셔야 돼요. 그거였네.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눌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침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얘네가 먼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저녁형이 깨보니까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이전에 똑같은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든 오후 2시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중요한 좀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게 있어요. 지게 내면화. 네, 그래서 근대의 풍경으로 제일 상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시계탑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시계탑이 딱 생기면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스케줄을 짜려고. 사회를 규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탑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그런 불확정성을 언제나 안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냥 뭐 점심에 만나자, 뭐 오후에 만나자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시계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몇 시에 뭘 하라 그러는 게 이들을 딱 규율에 맞춰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건데 시계를 갖다 놓고 9시에 전부 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강박증은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체 증상과 생각이 다 같이 작동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불면증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좀 심해서 거의 7시에 잠드는 경우도 아침 7시요? 예, 7시에 잠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수면의 질도 잔다 하더라도 굉장히 별로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나면 잠이 깨요 오히려. 그리고 막 샤워도 하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샤워는 따뜻한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죠. 그리고 그 막 책도 읽어보고 ASMR 뭐 빗소리 틀어보고 다 했거든요. 나도 다 해봤. 똑같네. 황재성 씨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는 진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네. 왜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다. 그리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면 잠을 잘 수 있다. 맞아요. 두 개 다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두 개 다 교감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요. 아까 전에 공황장애 할 때 교감신경 말씀드렸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완돼야 되는데 내 몸이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잠을 못 자게 되죠. 오히려 미지근한 물은 괜찮아요. 미지근한 물이나 반신욕은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이완돼요. 자기 전에 하는 운동도 뭐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교감신경이 자극되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히 잠을 그렇죠.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거 아니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휴대폰 보기. 예. 또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왜 신점.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속삭속삭 하니까 그 소리 듣다가 잠을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습관은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뇌는 나와 관련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쉬려고 하다가도 다시금 활성화되면서 각성돼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실적인 생각. 잠 자려고 누웠을 때 정말 너무 흔하게 하지만 너무 나쁜 현실적인 생각. 뭐죠? 자야지.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니? 하고 입으로도 말하고 막. 나 오늘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 현실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다 못 자요. 내일 소풍 가면 현실적인 생각이죠. 내일 소풍 가면 그날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너무 설레어요. 내가 설레이는 건데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잠을 못 자요. 똑같은 생각이라도요. 그 생각이 현실적인 생각이냐 비현실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의 반응은 달라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요. 못 잤죠. 왜냐면 어쩌다 어른에 나오잖아요. 어쩌다 어른에 나가는 이 녹화가 있으니까 어제 누워서도 이 어쩌다 어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대본 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대본 봐야 되는 시간에 코미디 빅리그를 해가지고 내가 코미디 빅리그를 봤네. 그러면은 제가 누워가지고 하는 그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저에게는 오늘 닥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 뇌는 깨어나요. 각성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섭외들 오기 전에 자다가 와 어쩌다 어른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리고 나 이거 하다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죠. 왜냐하면 비현실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어쩌다 어른에 대한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때는 그냥 기분 좋게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편안해지면서 스르륵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김성경 씨께서 얘기해 주셨다. 넷플릭스 보는 거. 왜냐하면은 생각을 유튜브나 티빙이나 OTT 쪽으로 옮기면서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조금 잠을 잘 수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눈에 빛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 멜라토닌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지? 양 한 마리. 맞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세는 거죠. 그거 안 돼. 그렇죠. 양은 몇만 마리를 세도 못 자요. 예, 그거 안 되던데. 왜 못 잘까요? 양 한 마리 세고 자야지. 양 두 마리 세고 자야지. 양 세 마리 세고 자야지. 자야지는 무슨 생각이라고요? 현실적인 생각. 왜냐면은 그 사이사이 현실적인 생각이 끼어들어 버리면 우린 못 자요. 양을 한 2만 마리 샜는데도 못 자면 그때부터는 나 이래도 잠 못 자네? 그럼 그때부터 불안이 자극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증대되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맞아. 잠과 관련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못 잔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잠을 못 잘 때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요. 맞아요. 그리고 좀 못 자도 우리 몸에는 큰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을 못 자더라도요, 낮에 정말 잠깐만 자도 우리 몸이 일정 부분 회복돼요. 그리고 잠에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빛을 빌리듯이. 내가 오늘 못 자잖아요? 그럼 나중에 몰아서 자요.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늦잠 자죠. 그 이유는 주중에 못 잤던 잠이 부채로 가지고 있다가 주말 동안에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또 한 개는 침대에 눕자마자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자는 거를 꿀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엄청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부러워요. 저 그렇게 잘 때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복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와.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을 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입면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워가지고 진짜 5분만 지나도 왜 잠이 안 오지? 자야 되는데? 맞아요. 이 생각은 현실적인 생각이죠. 그럼 더 못 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건 타고나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자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잠에 대한 불안을 더 늘리고요. 이런 분들이 뭐에 빠지기 쉽냐 하면 수면제 중독에 빠지기가 쉽어요. 침대에 누워서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데 누워가지고 15분만 딱 지나고 나면 나 잠 못 자네? 못 잘 것 같은데 약 먹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버릇이 되고요. 이러면 약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못 자더라도 큰 문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의 잠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가는 거죠. 자,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관련된 증상은 나에 대한 거였죠. 내가 공황 증상이 생기고, 내가 강박장애가 생기고, 내가 공포증이 생기고, 내가 불면증이 생기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들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안이 자극되게 되면 대표적인 성격 유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자기애성 성격이에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형 성격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공허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딴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이걸 내가 비워두게 되면은 나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나는 항상 남들한테 예쁘고 멋있고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결점, 나의 외로움, 나의 공허감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짜 자기로 채워요. 타인이 있다 그러면 관계에서 나의 이 결점을 채워넣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요. 타인을 희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래서 자기애성 성격이 있는 경우 나를 위해서 자꾸 타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가스라이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의존성 성격에 있어서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부족함을 너무 내가 과도하게 느껴요. 그리고 이 나의 불안이나 나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의지해요. 내가 희생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고 있을 때 내가 오히려 나의 불안이 떨어지는 거야. 가스라이팅 그러면은 당하네요. 그쵸. 의존형 성격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가 쉬워요. 결국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성격은 외부적으로 내가 그럴싸하게 거짓된 나를 꾸며내면서 남을 이용하느냐, 혹은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거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남한테 휘둘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한 시사 사건 방송에서 다뤘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계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양모인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의붓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게 하면서 학대한 걸로 기소가 됐는데요. B군은 이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학교도 보내어지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들으면은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16시간 동안 결박을 해놓는 등으로 학대를 했죠. 사망 당시에 이 B군은 키가 148kg에 몸무게는 29.5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이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이 가해자인 의붓 어머니 A씨는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이었어요. 겉으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본인도 정말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그 의붓 아들을 내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듯이 꾸며내고, SNS 상으로도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해요라는 거를 계속 올려요. 근데 막상 뒤에서는 그런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참 특이한 점은 이 B군의 친모가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학교를 찾아가서 이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이 의붓 어머니는 친모가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간 거에 격분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 그럴 거면 아들 데려가라고. 근데 이 의붓 어머니가 자기는 제대로 키우지도 않고 있으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그래요. 오히려 그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차피 너가 데려가도 제대로 못 키우니까 얘는 내가 키울 때 가장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의붓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나의 거짓된 자기를 채워넣기 위한 도구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또 하나 고민했으면 하는 지점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충분히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대하는 와중에서도 이 엄마한테 의존하는 거죠. 이 인천 학대 사건에서 이 가해자의 자기애성 성격과 이 아들의 의존성 성격은 정말 비극적인 형태로 가스라이팅이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나빠 보이죠. 병도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하고. 근데 불안이라는 게 꼭 그렇게 무작정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불안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는 위험을 미리 예비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일정 부분의 불안이 있어야지 서로를 맞추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불안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불안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을 신경 안 쓰면서 충동적으로 스스럼 없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동물이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걸 보고 뭐 동공이 커지거나 뭐 심박수가 올라간다거나 땀이 흐른다거나 이런 행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해요. 사이코패스는 불안을
예,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억압해요. 억압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정신의학자들도 실제로 있어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천 그 계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 계모가 그냥 본인 스스로의 대인관계에서의 다양한 불안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조금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내가 그 불안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다면 굳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게 학대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암 경험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정신종양학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지금의 암은 예전의 암이랑 상당히 달라졌어요. 암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치료와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가 5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5년 암 생존율은 약 7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예년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시죠. 근데 오히려 저보다 삶의 가치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저희가 정신의학 용어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이나 심지어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불안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면 우리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내 대인관계도 그렇고 나의 사회적인 역할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고 막 씨름을 하거나 불안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불안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O 아닐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그때 자야 뭐 키도 큰다 그러고 뭐 O 아닐까요? 그래도 속담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쵸. 그러면서 야 속담도 있는데 일찍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찍 일어나셨던 분이 정주영 회장. 이분 4시에 기상하셔서 6시 20분이면 회사 본관에서 간부들과 조찬회의. 아 6시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말 부지런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아.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누군가는 6시 20분에 좋지. 왜 그럴까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연습하면 된다 아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본인의 수면 주기가 있습니다. 신기하다. 연습한다고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잘 시간 정도가 되면 체온이 슬슬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잠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체온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따라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던 안 자던 간에 이 리듬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략 24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른 낮에 최고 수준의 각성 상태가 되는 반면에 밤이 되면 일찌감치 졸린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죠. 아침형 인간이 한 40% 정도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 그래가지고 늦게 자야 되고요. 심하면 오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시간이 있군요.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마다 타고난 리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아침형 인간의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녁형 인간한테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게 건강상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부터 아예 모두 다 아침형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모두 다 아침형 인간이면
밤에 인간이라는 종족이 취약해집니다. 맞네. 생존. 네. 이 생존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취약한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필요한 시간에 자고 서로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DNA에 넌 일찍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DNA에 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녁형 인간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맞아요. 이 편견 깨야 돼.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시간형에 맞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일정표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걸 위한 사회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가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맞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연령대별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오래 자야 되네.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야 되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은요, 수면 주기가 성인이랑 달라서 밤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일찍 자라고 맞아요. 10시만 되면 막 TV 끄고 들어가 막. 그때 재밌는 거 다 하는데. 다 나오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의 함정이 있는 거죠. 덜 자도 되고 네, 자도 되고. 네. 누군가는 이거보다 덜 자도 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거죠. 조금 짧게 자는 사람들을 숏 슬리퍼, 길게 자는 사람을 롱 슬리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숏 슬리퍼, 롱 슬리퍼는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한테 갖고 옵니까? 아빠한테 갖고 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저녁형 인간이면 아이가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성과 열성이 있군요.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유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종의 돌연변이 유전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중에 하나가 BHLH-E41이라는 유전자인데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올림해도 0%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뜻이구나. 극단적인 숏 슬리퍼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짧게 자도 되는지 좀 더 길게 자는 게 좋은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진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직은 상용화된 검사는 없고요. 다만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무시면서 내가 몇 시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기록을. 나는 6시간 반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 7시간 반 자면 그래도 약간 조금 뻐근해. 9시간 자면 허리 아파.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최적의 수면 시간을 찾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 자체가 진짜로 우리가 일어났을 때 피곤함을 좀 느끼게 하는 건지 그렇다면 좀 꿈 없이 좀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꿈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오, 진짜. 매일매일 꿈을 꾸세요. 매일매일. 단지 기억을 하냐 못하냐는데 꿈을 꾸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 렘 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신 거죠. 근데 꿈 안 꾸는 사람 되시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게 저희도 우연하게 발견한 건데 사이코패스가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하게 밝혀진 건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정상인의 뇌나 평범한 사람들의 뇌와 뭐가 다른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차이 없는데 유난히 편도체가 약해요. 편도체가 꿈꿀 때 많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게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예를 들자면 교감 능력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도체를 사이코패스와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꾸신다면 또 일하러 간다 생각하지 말고 내 편도체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도체야 고마워. 네, 사이코패스가 되시는 것보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교수님 좀 무서운데요?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되는 것보다는 뭐. 저는 제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항상 아침에 좀 피곤하거든요. 항상 그 노곤한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살짝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시간대 근데 또 못 자겠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때 지금 자버리면 난 이따 분명히 못 잘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또 막 계산책을 나가든 무언가를 하든 근데 그 능률이 다 떨어져요. 뭐 계산책을 하는 건지 뭐 걔가 나를 산책하는 건지 뭐 그것도 헷갈리고 막 뭐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 막 모르겠어. 근데 자면 안 될 것 같아. 낮잠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한 번 자는 거다. 이걸 단상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단상 패턴으로만 잠을 자는 종족이 아니었어요. 예, 꽤 많은 경우에 이상 패턴. 이상 패턴. 네. 그러니까 잠을 2번 자는 거죠. 밤에 길게 한 번 자고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고.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고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낮잠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랑 베트남 낮잠 자잖아요. 맞아, 꼭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이랑 베트남뿐만이 아니고요. 잘 알고 계시는 시에스타, 남미 혹은 지중해 연안 이런 데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가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5시에 다시 열어서 9시까지 운영하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이거 너무 게으른 거다 뭐 이런 비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한창 돌아다닐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있어서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구진이 그리스 사람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6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낮잠을 포기한 사람들은 6년 동안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37%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 낮잠을 끊은 다음에 사망 위험이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아니 빨리 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면 이카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는 아직 시에스타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90세까지 살 확률이 4배 정도 높습니다. 장수의 비결이구만. 그러니까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스타라는 낮잠 문화가 가능한 것도 우리는 졸리면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게 회복 수면이에요. 근데 자야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는 게 예방 수면. 오, 쉽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걸 해본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때는 이제 1시간 반 정도 꺼주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갑자기 막 이러고 하다가 그래?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 스르르 잠을 드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지켜봤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저랑 대화하시던 분이 나 진짜 황당하더라니까. 스르륵 잠들었어요. 제가 무슨 뭐 레드 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회복 수면할 때 너무 잠이 안 오면 그때 오히려 자야지 하면서 잠을 못 자는데. 맞아. 근데 이제 잠깐 자볼까라고 눈을 감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왜 1시간짜리 잠 뭐 이런 거를 주무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우리가 깨야 될 상식이 정말 많은.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네. 정말 잠귀가 밝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요? 네네. 엄마 너무해.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수면 방추라는 게 있는데요. 수면 방추는 뇌파의 파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에서 14Hz 정도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파형인데요. 근데 이 수면 방추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자요. 반면에 이게 없는 사람은 깹니다. 진짜 기질인가 보다. 저도 그러면은 조윤아 씨랑 약간 비슷한 거니까 한 번에 같이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ASMR.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저도 그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맞아요. 빗소리 막 이런 거라든지 뭐 막 이렇게 장작불 떼는 거, 시냇물 소리, 풀벌레 소리 뭐 이런 거라는 게 이게 진짜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ASMR이 수면에 도움이 되냐? 세모입니다. 왜 세모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들으신 그 소리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이제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TV 조정 시간 하면 삐 나오는 소리.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 겁니다.
네, 이걸 광대역 소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죠. 네. 게다가 여기는 고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좋은 소리가 뭐냐면 핑크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요 귀 안에 고막 있죠? 네. 거기서 소리를 크게 만듭니다. 어떤 소리를 가장 크게 만드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일 크게 만듭니다. 목소리.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들어보시면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노이즈라는 게 있는데 브라운 노이즈는 고주파, 높은 소리요. 여기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음역대 소리가 쭉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음역대 소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귀가 좀. 네. 그래서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그 검색하셔가지고 무슨 뭐 24시간 수면이 도움되는 24시간 네. 영상, ASMR 영상. 그런 수면 끝판왕. 이거 듣고 안 잔 사람 없어. 그런 거 말고 핑크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 틀어놓고 주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이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특히 배우자 때문에 저는 수면 이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혼 남녀의 40%가 부부가 각방 쓴다.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되게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 꽤 있어. 지금 두 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수면 스타일도 다르고요. 주기도 다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저는 침실을 분리해서 따로 주무시는 걸 강력하게 권합니다. 와, 이런 거 진짜 많이 권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수면 이혼 해서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일 되게 많거든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조, 온, 습 요 세 가지를 맞추는 겁니다. 조명, 온도, 습도. 네. 조명 다들 아시겠지만 전구색 조명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광등 있죠? 네, 그거는 주광색, 햇빛 색깔입니다. 주광색. 네. 햇빛 색깔 등을 침실에 끼워놓고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안 오죠. 전구색, 흔히 말하는 은은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나는 거. 네네네. 잠을 자려고 할 때는 아주 작은 빛도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두울 때 잘 생성이 되고 빛이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됩니다. 심지어는 불을 완전히 끈 이후에도 1시간 정도 지나야 멜라토닌이 정상적으로 분비되거든요. 너무 환한 등을 켜놓으면은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는 온도인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잠은 따뜻한 곳에서 포근하게 자야 돼. 네, 이 대표적인 오해예요. 체온이 높으면 못 잡니다. 아, 근데 맞아요. 응. 여름에 진짜 못 자잖아. 맞아, 더 먹어. 혹시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드시면 잠 잘 못 잡니다.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체온이 약간 낮아야, 약간 서늘해야 잠을 훨씬 더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럼 온도는 한 24도, 5도면 괜찮을까요?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 정도를 권합니다. 18도요? 근데 18도면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 저도 18도 약간 추운 것 같아요. 네, 추워. 네, 그래서 근데 왜 우리한테 18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18도를 권하고 있긴 한데 보통 때보다 조금 서늘하게 조금 한 1, 2도라도 낮추시면 잠이 잘 안 오시던 분들은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습도,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적정 습도 40%에서 60%, 겨울철에 40, 여름철에 60.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속 뒤척이다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면 언젠간 잠이 오겠지 하면서 새벽을 맞이하세요. 네, 맞아. 한 3, 40분 정도 잠이 안 오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셔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우리의 잠을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의 수면 시간이 제일 적은 건 저는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미국은요. 미국의 대형 보험사 중에 에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직원이 5만 명입니다. 근데 이 직원들은요. 한 달에 20일 이상 자거나 7시간 이상 자면 하루당 $25씩 보너스를 줘서요.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제가 알았는데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잔 직원들이 일을 더 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도 더 잘 만들어내고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은 다 조금 자고 많이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여전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빌 게이츠는 7시간 자지 않으면 창조적이 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 10시간은 자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었죠. 헤어스타일도 푹 주무시고 일어나. 방금 일어나신 것 같기는 하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고 성공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 시작할 때 에디슨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에디슨이 4시간만 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밤에 잔 시간이고요. 낮잠이나 쪽잠 엄청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7, 8시간 정도 잤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에 앉아놓고 안 잔 척하고 있었어. 완전 반전이죠. 완전히. 낮에 푹 자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을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잠을 아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이상 잠을 자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아,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네.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뭐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지금 흡연자네. 앉아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0,000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 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자전거 이렇게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은.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1식. 다 해봤어요. 수은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럼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그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고.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